안녕하세요. 강의실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조금 인원이 좀 넉넉하게 왔고, 원래 이 강의실 쪽에 인원이 좀 너무 작아서 제가 좀 양해를 해서 바꿨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근데 그전보다는 좀 이해해 주세요. 사장 수요 공급의 탄력성 오늘 할 차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숙제 있었지. 우리 숙제 검사 해야지. 숙제 검사 뭐였습니까? 숙제가 디맨드는 500 마이너스 8P였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는 400 마이너스 6P였죠. 이때 이 균형의 안정성 여부, 이거 판단하는 문제였는데, 자, 그림 그려봅시다. 여기에 거래량, 여기에 가격. 먼저 얘는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500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이 기울기가 얼마야? 요게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400, 이 기울기가 6분의 1 이렇게 그려지죠. 바로 그릴 수 있어야지. 이때 이 균형점, 얘가 왈라스적으로, 마샬적으로 안정성이 어떠냐. 지금 요게 어디 갔어? 요게 디맨드 커브, 이게 서플라이 커브. 그렇죠. 자, 해보자. 왈라스적으로 균형 가격 위에서 이렇게 어때요? 왈라스적으로 안정 불안정? 안정적이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균형 거래량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와서 이게 서플라이, 이렇게 해서 디맨드. 자, 마샬적으로는 어떻다?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교재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설 보면 이해가죠? 그치? 그 문제가 몇 번이었지? 9번이었나 10번이었나? 그건 제가 해설은 생략할게요. 책에 해설 있으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오케이? 됐어요. 4장 수요 공급의 탄력성. 매우 중요한 거예요. 탄력성이 뭐냐? 이제 이건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럴 수 있지. 실수로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깨가 이렇게 탁 부딪히는 경우 있지. 그치? 그때 어깨가 딱 부딪혔을 때 상대방 반응이 어때? 다양하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에이씨 이러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딪혔나 안 부딪혔나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여러 가지지. 그 반응이 민감한 사람도 있고 아주 둔감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야?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탄력성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탄력성이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또는 어떤 원인 요인이 있을 때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로 이해할 수도 있죠. 탄력성 변화율의 개념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극 또는 원인의 변화율분의 그 반응 또는 결과의 변화율, 이렇게 계산해요. 그런데 여기에 변화율 얘는 퍼센테이지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이것도 배웠어요. Q equal FP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누가 결정해? P가 얘를 결정하죠. 그치? 얘는 얘에게 종속돼 있어요. P가 Q에게 Q가 P에게 종속돼 있지. 그래서 누가 원인이 되는 거야? 얘가 원인이 되는 거고, 이 Q가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야. 얘가 얘한테 종속돼 있지. 그치? Q가 P에게 종속돼 있으니까 이 Q를 뭐라고 부른다? 종속 변수. 그 다음에 P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독립 변수. 그렇게 불렀죠. 하나 더 해볼까? 얘를 결국 모형 속에서 알고 싶은 거니까 내생 변수. 얘를 외생 변수.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로 했어요. 그치? 따라서 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독립 변수가 변화했을 때
그 결과 종속 변수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걸 나타내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탄력성 개념이 나왔을 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만 알면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대표적인 탄력성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 세 번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여기 대표적인 세 가지의 탄력성 개념이야. 그러면 얘가 탄력성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수요가 변했을 때 가격이 얼마만큼 변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거나 또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만큼 변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치? 둘 중에 뭘까? 뭐가 원인이고 둘 중에 뭐가 결과일까? 저걸 보면 알 수 있지. 그치? 뭐가 원인이겠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 또는 수요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돼요.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일일이 글자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약자로 표시하면 탄력성, elasticity 약자로 E를 쓰고 그 다음에 수요와 가격을 순서대로 써줘요. 요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라는 뜻이 돼. 이때 뭐가 원인이야? P가. 뭐가 결과야? Q가. 요렇게. 근데 원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쓰는 게 옳은데 이것도 일일이 쓰기 귀찮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입실론이라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지. 예, 같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 또는 수요량의 변화율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한 번 더 써보면 여러분 가격의 변화율은 어떻게 나타낼까? 여기 한번 봐요. 100원짜리 물건의 가격이 120원으로 증가했어요. 자, 가격 몇 프로 변했습니까? 너무 쉽지. 20% 변했어. 이거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원래 가격분의 가격이 변화한 크기 20 이렇게 계산하면 20% 나와. 그렇다면 가격의 변화율은 어떻게 표시할까? 원래의 가격 P분의 가격의 변화분 델타 P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은요. 원래의 수요량 Q분의 델타 Q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거 한 번 더 써볼까? 얘는 델타 P분의 델타 Q 그 다음에 얘를 밖으로 빼내면 Q분의 P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맞지? 그러면 여기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쓸 수 있겠네?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그럼 뭘 나타내는 걸까? 뭐가 변할 때? 소득이 1% 변할 때 거기에 따라서 수요 또는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elasticity 약자 E에 수요 Q 그 다음 소득은 약자로 뭘 쓸까? 소득은 인컴의 의미로 I를 쓰기도 하고 M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로 표시되어 있어요? M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쓰는데 이거 일일이 쓰기 귀찮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쓰고 있어? 입실론 M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은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얘는 자 불러봐. 어떻게 되는 거야? 소득의 변화율 분의 거기에 따른 수요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내면 될 거고 얘는 다시 원래 소득 M분의 M의 변화한 크기 델타 M 그 다음 원래의 수요 Q분의 수요 변화분 델타 Q 한 번 더 쓰면 얘는 델타 M분의 델타 Q Q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 가죠? 자, 봅시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볼게.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수요의 변화율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자, 델타 P 여기는 가격의 변화 크기란 말이야.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델타 P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렇지? 그때 소비량도 증가하면 이 델타 Q도 플러스가 되겠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 물건의 소비량 증가한다면 플러스 해가지고 전체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 수요의 법칙을 알잖아. 수요의 법칙이 뭡니까?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 만약에 수요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델타 P가 플러스면 델타 Q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 델타 P가 마이너스면 델타 Q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구해보면 항상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야. 언제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언제나 플러스 양의 값만 사용해요. 아예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 취하면 어때? 언제나 플러스의 값이 되겠지.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언제나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미시경제학 중반부쯤 가면요, 이른바 아모로조 로빈슨 공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아모로조 로빈슨 공식 뭡니까? 마지널 레베뉴 이퀄 P에 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돼요.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종종 출제합니다. 어떻게 냅니까? 어느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의 마지널 레베뉴는 10이고 그 기업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2이다. 예. 이때 그 기업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를 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풀면 어때? 답이 틀려. 비록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주더라도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네, 절대값을 놓고 풀어야지 함정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 번 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의미가 없다. 언제나 양의 값을 갖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는 아무리 작아도 뭐보다는 커? 0보다는 커. 그 다음에 주로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크기를 재는데 얘가 1인 경우도 있고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1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제품의 소비량이 변하는 비율이 이것보다 이게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량이 왕창 감소하거나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소비량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제품. 그게 뭐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제품이야. 예,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품.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제품인데 우리는 이런 제품을 그 제품은 굉장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적이다.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제품은 어떤 성격이야? 웬만큼 가격이 변해도 별로 소비량이 변하지 않는 제품. 그런 제품이 1보다 작은 제품인데 우리는 이런 제품을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제품은 어때? 가격의 변화 크기와 소비량 변화 크기가 언제나 같은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위 탄력적.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쌀은 쌀값이 조금 비싸지면 하루에 한 끼만 먹나? 잘 안 그러지. 웬만큼 쌀값 올라도 세 끼는 그냥 먹죠. 그 다음 쌀값이 좀 떨어지면 하루에 4끼 먹어? 그렇지도 않아. 그치? 쌀은 웬만큼 가격이 변하더라도 별로 쌀의 소비량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쌀의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했어? 주로 1보다 작을 것이야. 예, 생필품의 경우에는 좀 비탄력적인 성격을 가져요. 반면에 사치품, 그런 건 어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치품이 좀 탄력적이고 생필품은 어때? 좀 비탄력적인 그런 성격을 가져.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회계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경제학 강의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수강료가 좀 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비량을 변화시키기가 매우 힘들겠지. 그런 경우는 어때?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 요걸 좀 봅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이게 바로 소득 탄력성이야. 여기 봐. 소득이 증가했어? 그럼 델타 M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때 소비량이 덩달아 증가하면 여기도 플러스가 되겠지. 소득 증가할 때 소비량 증가하면 이 전체 부호는 플러스. 소득이 만약에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하면 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은 증가해 감소해? 답은 알 수 없다가 답이잖아. 그 제품이 정상제라면 소득 증가하면 소비량도 증가 플러스고 열등제라면 소득 증가할 때 소비량을 오히려 감소할 거야. 그러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 답해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그 제품은 뭐라고 부릅니까? 정상제라고 불러요. 그 제품이 열등제인 경우에는 어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을 것이에요. 결국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와 열등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탄력성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어렵지 않아, 그지? 그 다음 정상제와 열등제 구별하기 위한 탄력성이 소득 탄력성이면 대체제하고 보완제 구별하기 위한 탄력성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뭘까? 교차 탄력성이야. 그러면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문제되는 재화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교차 탄력성은 최소한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2개 이상의 제품이 있어야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교차 탄력성은 아마도 제품이 2개 이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써볼게요.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일라스티시티 탄력성, 그 다음에 QX, PY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뜻입니까? YJ의 가격이 변화할 때 XJ의 소비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이게 교차 탄력성이야. 그런데 이것도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입실론 XY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불러봐. 이거 어떻게 계산됩니까? 할 수 있을까? 자, PY분의 델타 PY QX분의 델타 QX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쓰면 얘는 델타 PY분의 델타 QX 그 다음에 QX분의 PY 이렇게 돼. 맞죠? 우리 어제 소비 측면에서 대체제하고 보완제 공부한 적 있는데 여기 봐봐. 요게 콜라고 요게 사이다야. 나는 콜라하고 사이다를 대체제라고 생각해. 나는 목이 마르면 콜라를 먹어도 되고 사이다 먹어도 됩니다. 콜라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사이다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 그러면 사이다를 덜 먹겠지. 그 대신 뭘 먹어? 콜라를 더 많이 먹을 테니까 대체제인 경우에 사이다의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의 소비량도 덩달아 증가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대체제는 어제 보고 뭐야? 플러스 그렇게 했잖아. 기억나죠? 복습. 예습도 해야 된다고. 그럼 봐. XG하고 YG 사이가 서로 대체제면 요 부호와 요 부호는 서로 어때? 언제나 같을 것이고 두 재화가 보완제면 어때? 요게 커피 크림이고 요게 커피다 그러면 커피 크림 가격 굉장히 비싸면 커피 조금밖에 못 먹겠지. 부담스러우니까. 따라서 이 전체 즉 수요에 이렇게 나타내볼까? 좀 편하니까 교차 탄력성의 경우에는 요게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경우에 따라서 첫째, 요런 재화를 뭐라고 불러요? 두 재화가 서로 대체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런 경우에는 두 재화가 서로 보완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가끔씩 이 부호가 0인 경우도 있어요. 이 부호가 0인 경우는 뭐야? XJ, YJ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XJ 소비량이 변화가 없다 그 얘기지. 그러면 XJ하고 YJ는 서로 어떤 관계야? 아무 관계도 아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서로 독립제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어떤 재화가 서로 아무 관계 없는 재화가 있을까? 독립관계인 재화가 어떤 게 있을까? 되게 많지. 예를 들어서 러시아산 최고급 캐비어의 가격이 아무리 폭등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떡볶이나 순대 소비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치? 왜냐하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제품이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요 둘은 부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야. 가능하죠?
그치? 여기 있는 세 개의 탄력성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바로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탄력성 개념 모르면요 뒤쪽 내용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다 정리해야 돼요. 보고 지우고요. 자,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호탄력성이라는 게 있고 점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탄력성이 중요할까 호탄력성이 중요할까? 점탄력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지만 호탄력성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먼저 호탄력성은 뭘까? 그건 수요 곡선상의 A, B 두 점 사이에서의 탄력성, 이게 호탄력성. 점탄력성은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탄력성, 이게 점탄력성이에요. 어렵지 않죠? 먼저 호탄력성부터 한번 봅시다. 호탄력성.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얘가 P, Q죠. PQ 있을 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요. 숫자가 어떻게 되나?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해서 40과 30, 40과 30, 그리고 20과 30 이렇게 되어 있네. 한번 해봅시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할 때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물론 호탄력성이지. 한번 구해볼까? 요거 어떻게 돼요? 공식이 델타 P분의 델타 P, Q분의 델타 Q 이렇게 되지. 자, 불러봐. 아니지. 요거 A점, B점 표시해야죠. 자,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어요. P는 뭐야? A점에서의 P. A점에서 가격 얼마? 40. 이 P가 얼마로 변했어? 30으로. 변화한 크기는 10만큼 변했다. 그 다음 원래 A점에서의 Q가 얼마? 20. 20이 30으로 변했으니까 델타 Q는 10 이렇게 돼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 이렇게 나오겠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할 때의 호탄력성 구했더니 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할 때의 호탄력성 한번 구해볼까요? 이 점에서는 자 바로 해볼까? B점에서의 가격 얼마야? 30. 이 가격이 40으로 증가했으니까 변화한 크기는 10. B점에서의 소비량 얼마? 30. B점에서 A점으로 움직이면 소비량이 20으로 감소했으니까 변화한 크기는 10. 부호는 내가 생략하는 이유가 어차피 다 양수로 만들 거니까 그냥 생략한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1이네 1. 어때? 호탄력성의 치명적인 약점을 방금 여러분들은 봤죠. 뭡니까? 호탄력성은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두 점 사이에서의 탄력성인데 계산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게 문제야. 그렇지? 그러니까 수요곡선상에 두 점을 줘놓고 이 두 점 사이의 탄력성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이걸로 답을 해야 될지 이걸로 답을 해야 될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 두 개념을 평균 내가지고 계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기 봐봐. 지금 이 값과 이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델타 Q도 똑같고 델타 P도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20과 30, 여기 있는 40과 30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를 가중평균하면 어떻게 됩니까? 40 더하기 30을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10과 10은 공통이니까 10 그대로. 그 다음 여기는 30과 20이 서로 다르니까 얘를 평균 내고 여기는 10과 10은 공통.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이 답은 아마도 2와 1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구해요. 다시 한번 호탄력성은 계산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주의해야 될 건 만약에 시험에서 어떤 경제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 두 점 사이의 탄력성 얼마냐라고 물으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더라도 호탄력성 개념이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함정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2와 2도 공통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지. 그치? 따라서 요 점에서의 두 점 사이의 호탄력성 구하라 그러면 40 더하기 30분의 10, 20 더하기 30분의 10 요렇게 구해도 무방해요. 됐지? 예, 이게 바로 호탄력성. 그런데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치긴 했지만 내 생각에 별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많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뭐 과감하게 이렇게 제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제끼라고 하면 또 기억에 남지 이게 막 이렇게. 아 평균 내더라 그거 막 기억에 남을 거야. 내가 그걸 노린단 말이지. 오케이. 이제부터는 점탄력성을 좀 봅시다. 일단 점탄력성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 수요의 점탄력성은 얘는 어떻게 돼요? P분의 델타 P, Q분의 델타 Q. 얘는 델타 P분의 델타 Q.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 날이 기가 많아서 여기에 Q, 여기에 P. 자, 우하향하는 직선이 있어. 얘가 뭐야? 얘가 수요곡선이야. 수요곡선의 한 점을 찍었습니다. 이 점이라고 부를게요. 저 이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해보자.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야. 자, 얘를 구획을 좀 나눠볼까? 요렇게. 자,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 이 길이를 D. 그럼 이 길이는 어때? 이 B랑 같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여기는 D랑 같을 거예요. 그치? D. 그 다음에 얘를 E. 그 다음에 얘를 F. 요렇게 할 수 있겠지. 자, 봅시다. 먼저, 여기는 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로 구하잖아. 가로의 길이가 뭡니까? 델타 Q. 맞아? 그지? 세로의 길이가 뭐야? 델타 P. 이게 뭡니까? 이 수요곡선의 기울기야. 그런데 요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요 모양과 어떤 관계가 있어? 아,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 값은 뭡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역수값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 이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인데 그렇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말이야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 구해도 되고 또는요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이렇게 해도 되지. 제일 편한 걸로 요걸 한번 해볼게. 요 기울기가 2분의 D라고 한번 해봅시다. 틀린 거 아니야? 맞지? 요게 2분의 D가 기울기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에 역수니까 얘는 D분의 2 요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 그 다음 밑에 있는 Q는 뭡니까? 이 점에서의 거래량 얼마야? 요 점에서의 길이 요만큼. 그치? B. 여기 있는 P는 뭡니까? 이 점에서의 가격이지. 이 점에서의 가격의 높이는 D. 요렇게 되죠. 그렇다면 직선의 수요곡선의 한 점 이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점 탄력성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값 요렇게 약분되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B분의 2로 나와. B가 뭐야? 요거. 2가 요거. 자, 우리는 놀라운 결과 하나 발견했어요.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의 한 점을 찍은 다음에 이 점에서 점 탄력성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수직선을 내린다. 그 다음 원칙 첫 번째, 항상 어디로 먼저 점프한다? 원점으로 먼저 점프를 해서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점탄력성의 분모. 가로축구하지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을 점프해가지고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점탄력성의 분자값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렇지? 그렇다면 직선의 수요곡선에 아무 한 점이나 찍어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점탄력성 구할 수가 있겠죠. 가능하십니까? 그래요. 지금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요거 좀 지울게요.
다시 한번 항상 원칙 첫 번째는 뭐야? 어디로 먼저 점프해? 원점으로 먼저 점프해요. 예외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건 어떨까? 자,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여기에 Q, 여기에 P.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한 점, 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 점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면 그 말은 뭐야? 이 수요 곡선에서 한가운데 점이 바로 이 점이다 그 얘기지. 그렇다면 여기서 점선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어때? 같겠지. 그렇다면 답해봐. 요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일까? 당연히 1이 거이지. 1. 그 다음 이 점이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요 길이가 짧아지고 이 길이가 커지겠지. 그럼 요 길이는 짧아지고 이 길이가 커지는데 요 길이가 뭐야? 분모. 요게 분자니까 요 구간 어디에선가 점을 딱 찍어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 물으면 1보다 항상 클 것이. 그치? 반대로 요 점이 요렇게 이동하면 분자가 작아지고 분모가 커질 테니까 이 구간 어디에선가 점을 찍어서 수요의 점 탄력성 구하면 항상 1보다 작게 되죠. 쫓아오세요. 요 점은 어떨까? 요 점에서는 분모 분자 중에 뭐가 제로가 될까? 요 점에서는 분자가 제로가 되겠지. 따라서 요 점에서는 수요의 점 탄력성은 얼마야? 제로. 그 다음 이게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말이야. 분모는 더할 나위 없이 작아지고 분자는 계속 커져서 아예 이 점에 딱 붙어버리면 이 점에서 수요의 점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무한대가 돼요. 자, 우리는 아주 재밌는 결과를 봤어.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에서 아무 점이나 찍으면 각 점마다 점 탄력성이 다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그치? 그 다음 높은 가격일수록 탄력성은 더 커지고 낮은 가격일수록 가격이 낮을수록 탄력성은 더 작아지는 것이야. 두 가지.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에서 모든 점에서 점 탄력성은 모두 다르다. 높은 가격일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낮은 가격일수록 탄력성은 작아지더라. 그 다음 점 탄력성은 가장 작아지면 얼마까지 작아져? 제로까지.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가장 커지면 무한대까지 커져. 한 번 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커지면 무한대까지 커져요. 여기 밑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가로축에다 Q, 세로축에다가 기업의 물건 판매 수입을 한번 놔봅시다. 기업의 물건 판매 수입을 영어로 토탈 레베뉴라고 부르는데 얘는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 기업의 판매 수입은 어떻게 계산해? 판매 수입 뭐야? 기업이 물건 팔고 벌어들인 모든 수입의 합이야.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거? 쉽지? 물건 하나 팔면 얼마나 벌 수 있나? 곱하기 몇 개나 팔았나? 이렇게 하면 판매 수입 나오겠지. 그래. 자, 이제 이거 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대. 그 말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소비량이 매우 큰 폭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 말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소비량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기업의 판매 수입 토탈 레베뉴가 P 곱하기 Q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태라면 봐. 요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소비량은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하겠지. 맞아? 그렇다면 판매 수입은 증가 감소? 감소하겠지. 그 다음 반면에 가격이 조금만 내리면 판매량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할 테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에는 기업의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낮춰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즉, 이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출수록 기업의 판매 수입이 커져요. 그럼 거꾸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어떤지 봅시다. 여러분, 요게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야? 가격이 웬만큼 변해도 별로 소비량이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도 소비량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고, 그치?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해도 역시 소비량은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기업의 판매 수입이 증가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이 점은 요 점은 P 곱하기 Q 중에서 뭐는 가장 크죠? Q는 가장 커지지. 근데 이 점에서는 P가 얼마야? 제로가 되니까 요 점에서의 판매 수입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이 점에서 여러분 요 점은 뭐야? P가 가장 커지지. 근데 Q가 얼마야? 제로니까 이 점에서는 판매 수입도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요 구간에서는 가격을 내릴수록 판매 수입은 커지고 이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릴수록 판매 수입이 커지니까 결국 판매 수입은 어디에서 가장 커지겠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점에서 가장 커져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기업의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더라 그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앞으로 공부할 때 기업의 판매 수입 극대화라는 말이 나오면 또는 기업의 매출액 극대화라는 말이 나오면 또는 기업의 토탈 레베뉴가 극대화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 이퀄 뭐랑 같은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는 입실론이 항상 1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바로 생각나야 돼. 한 번만 더. 기업의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는 조건은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상태. 예. 자, 그렇다면 요걸 보고 한번 답을 해볼까? 서울 지하철공사 사장이 어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하철공사의 수익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하철공사는 내일부터 지하철 이용요금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 말 속에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지. 예. 그래서 가격을 올렸더니 오히려 판매 수입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실제 지하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컸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들을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겠어. 가능하십니까? 그래요. 중요해. 여기를 다시 봅시다. 지금 이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야. 쫓아오세요. 그런데 이 길이 B는 이 길이랑 같으니까 요 점에서의 탄력성은 이것분의 이것이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것분의 이것이라고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닮은 꼴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기억나? 여기에 있는 큰 삼각형 속에는 조그마한 두 개의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은 꼴이야. 또한 여기 있는 이 큰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삼각형도 역시 닮은 꼴이니까 자동적으로 얘랑 얘도 닮은 꼴이란 말이야. 닮은 꼴인 두 삼각형은 대응되는 길이의 비가 서로 같아. 그렇겠지? 그러면 봐.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랑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도 같으니까 결국 이 길이분의 이 길이라고 해도 이 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논리로 이 길이분의 이 길이라고 해도 역시 어때? 수요의 점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출제되는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요점에서의 점탄력성은 수직선 내려서 분모, 분자하면 구해지지만 가끔씩은 이것분의 이것 또는 이것분의 이것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 다음 우리 교재를 잠깐만 펴보시면 60페이지
60페이지 하단 봅시다. 6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칠판에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그림과 좀 유사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그림 보고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여기 있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봐. 이거 아니지. 여기에 분모, 여기 분자 있으니까 파란색 분모분에 노란색 분자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같은 색깔의 분모 분자만 탄력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60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으로 봐서는 이게 어디가 어디의 분모고 어디가 어디의 분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색깔 있는 볼펜으로 이런 것처럼 좀 표시를 해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지? 네, 꼭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책을 좀 봅시다. 먼저 4장의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소의 탄력성 해가지고 탄력성 개념 나오는데 우리 이미 다 여기 탄력성의 개념 정리했습니다. 탄력성이란 뭡니까?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독립변수의 변화율분의 종속변수의 변화율 넘겨요. 58페이지 가격 탄력성의 정의 및 구분 입실론 이퀄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유는 뭐야?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붙인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예 그냥 절대값을 취해보기로 했어요. 그렇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격 탄력성의 구분 박스 안에 보시면 0인 경우 0과 1 사이인 경우 1인 경우 등등 있는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0과 1 사이인 경우 그걸 뭐라고 불러? 비탄력적. 1과 무한대 사이인 경우 탄력적. 나머지는 뭡니까? 0인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 1인 경우를 완전 탄력적, 무한대인 경우를, 죄송합니다. 1인 경우를 단위 탄력적, 무한대인 경우를 완전 탄력적, 그렇게 불러요. 됐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오른 페이지. 호탄력성 나왔습니다. 아까 밑에 있는 그 내용은 뭘 설명하고 싶겠어? 방향에 따라서 호탄력성이 다르게 나온다. 뭐 그 얘기 하겠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뭘 제시해? 평균 내라. 뭐 그따위 얘기할 거야. 넘길게요. 60페이지. 우리의 관심사는 수요의 점탄력성이야. 어떻게 구합니까? dp분의 dq. 그건 뭐야? 델타 p분의 델타 q에서 그 델타의 크기를 거의 0에 가깝도록 수렴시키면 dp, dq 나타내는 거지. 별 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변화율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그림 계속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얘기야. 전혀 어렵지 않지, 그지? 자, 한 번 더 수직선 내려가지고 항상 어디로 먼저 점프? 원점으로 먼저 점프해요. 그게 분모, 분자 됐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의 그림.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그 그림에서 이 가운데에 한가운데 점에서 탄력성이 1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요 조건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표시해.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만 탄력성이 1이 돼. 그 외에 61페이지 첫 번째 그림에다가 요렇게 표시하란 말이야. 알지? 그 다음 요 점에서의 탄력도 제로 확인하세요. 요 점에서는 무한대. 그 다음 여기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에다가 이렇게 화살표해. 요렇게 또 요렇게. 무슨 의미야?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가격 하락 시에 오히려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가격 상승 시에 오히려 판매 수입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기업의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는 구간 어디야?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이더라. 가능하십니까? 됐습니다. 밑에 있는 참고는 여러분들이 확인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 62페이지 수요 곡선이 곡선인 경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직선이 아니고 62페이지처럼 만약에 곡선 형태로 수요 곡선이 주어지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렇지. 그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가능하십니까? 접선을 그어서 수직선 내린 다음에 원점으로 먼저 점프하지. 그게 뭐가 돼? 분모, 가로축까지 점프해서 분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비자의 총 지출액. 여러분 여기 있는 기업의 판매 수입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자의 총 지출액과 같은 거지. 그렇죠? 소비자가 쓴 게 기업의 판매 수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세로축에다가 판매 수입을 놔도 되고 소비자의 지출액을 놔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요걸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요걸로. 이해 가지? 별거 아니야. 됐습니다.
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박스는 여러분들이 확인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자,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요거 지우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수요 곡선이 하나 있는데 요 점이 2점이야. 2점. 자, 여기는 2점에서 여기부터 당연히 가격이고 여기가 Q인데 이 점에서 점 탄력성 어떻게 구해? 수직선을 내린 다음에 삐뚤다. 수직선을 내린 다음에 자 어디로 먼저 점프? 원점으로 먼저 점프해서 요게 뭐가 돼? 분모. 가로축까지 점프해서 분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동일한 이 점을 지나되 굉장히 기울기가 완만한 수요 곡선 하나 그어볼게. 이제 이 노란색 수요 곡선의 이 점에서의 탄력성은 어떻게 구합니까? 수직선 내려서 요렇게 해서 뭐가 돼? 분모. 요렇게 해서 분자 요렇게 되지. 맞지? 그러면 우리 뭘 할 수 있어? 똑같은 점인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탄력성이 달라졌어요. 답해보세요. 수요의 점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합니다. 다시 한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점 탄력성은 작아지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점 탄력성은 커져요. 그치? 이걸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말을 해도 말이야. 다 틀려. 마지막에 시험장 가면 막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말이야. 객관식방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천기 누설의 비밀을 또 하나 가르쳐 줄 거예요. 수요 곡선의 탄력성을 알고 싶으면 수요 곡선의 탄력성을 알고 싶으면 위에서 뭘 떨어뜨려? 뭘 떨어뜨려? 공을 떨어뜨려. 공을. 위에서 공을 떨어뜨렸어. 둘 중에 더 위로 많이 튀기는 곡선이 어디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공을 떨어뜨렸어. 뭐가 더 많이 튀어? 오른쪽. 공을 떨어뜨렸다. 공이 튄다? 탄력적이다. 왜 이게 더 탄력성이 큰 것이? 지금은 나를 비웃지만 나중에 시험장 가서 말이야 나한테 매우 고마워할 사람이 있을 것이야. 분명히. 나를 비웃지 말지. 지금 분명히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다시 한번. 자, 다 같이 everybody. 수요의 탄력성을 알고 싶으면 뭘 떨어뜨려요? 공을 떨어뜨려요. 공을 떨어뜨려서 가장 많이 튀기면 탄력성이 높은 거야. 자, 봅시다.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이 어떤 형태가 되면 될까? 가장 많이 튀기려면 수요 곡선이 이런 형태가 되면 떨어뜨리는 족족 위로만 튀겠지. 따라서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커지면 얼마까지 커져? 탄력성 얼마까지 커져요? 무한대까지. 따라서 수평선의 수요 곡선은 탄력성이 얼마? 모든 점에서 무한대입니다. 뭘 떨어뜨려? 공을. 하나 더 물어볼까 그러면? 여러분, 가격 탄력성이 가장 낮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이 어떤 형태가 돼? 그럼 바로 공이 전혀 안 튀기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수요 곡선이 어떤 형태? 수직선의 형태를 띠도록 세우면요. 이 모든 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겠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 되는 것이야. 0.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따라서 수평선의 수요 곡선 위에서는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가 됩니다. 혹시 이 중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야? 수평선 형태야. 따라서 시험에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인 점에서 판매하느냐? 답은 무한대가 답이 돼요. 응용 문제야. 그 다음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언제나 제로가 되더라. 왜? 공 튀길 데가 없으니까 안 튀겨지죠. 가끔 내가 요 얘기하면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저를 여기다가 말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공이 위로 탁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기발한 발상은 뭐 바람직하긴 하지만 여기다가 정확하게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터져요. 그대로 꼽혀 이렇게 탁 안 튀겨져. 우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58페이지를 다시 가봅시다. 5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첫째, 수평선의 수요 곡선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맞습니까? 확인하세요. 지금 58페이지 하단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수직선의 경우에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가 되더라 그 얘기야. 그치? 그럼 지금 하나 해설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른바 직각 쌍곡선인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봅시다. 이제 이 그림 지울게요. 괜찮죠? 직각 쌍곡선 형태의 수요곡선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요곡선의 방정식이 어떤 형태여야 되냐 하면 수요곡선의 방정식이 P 이퀄 Q분의 상수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또는 P 곱하기 Q 이퀄 일정한 상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경우에 수요곡선이 직각 쌍곡선의 형태를 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해볼까? 예를 들어서 P 곱하기 Q 이퀄 100이라는 수요곡선을 가졌다. 지금 요게 이런 형태지. 맞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소비자는 어떤 제품의 소비량과 그 제품의 가격을 곱했더니 언제나 얼마가 나오더라?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단 말이야. 뭐 만약에 여기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데 뭐 그냥 하지. 이 소비자는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제품의 가격 곱하기 소비량을 했더니 언제나 100만 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품의 가격 곱하기 소비량 하면 이거 뭡니까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 금액이 되는 거지. 즉 어떤 물건 한 개당 가격 곱하기 몇 개 소비했나 하면은 총 지출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P 곱하기 Q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 소비자는 가격이 얼마이든지 간에 몇 개를 소비하든지 간에 언제나 100만 원 금액만큼만 소비한다는 뜻이야. 이때 이 소비자의 이 물건 가격 하락이 발생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100만 원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소비량이 증가해야 되겠지. 그 다음 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제품의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해야 될 텐데 이게 계속 1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볼 때 어때? 이 가격 하락폭과 이 소비량 증가 폭이 또는 비율이 어때? 서로 같아야지만 언제나 100만 원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 그 경우에는 뭐예요? 가격이 얼마로 변하든지 간에 소비량 변화는 가격 변화의 크기와 언제나 같을 테니까 요런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언제나 1이 됩니다. 1이.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한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를 바꾸었으면 P 이퀄 Q분의 100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습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Q 이퀄 P분의 100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불러봐. 델타 P분의 델타 Q, 그 다음에 Q분의 P. 요 값은 뭐야? Q를 P로 미분한 값이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 Q를, 얘를 P로 미분해봐. 얼마야? P분의 100은 얘는 뭐랑 같은 거야? 100 곱하기 P에 마이너스 1 쓴 거 같으니까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에 100에 그 다음에 P에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고, 그렇지? 걔는 P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곱하기 원래의 P가 여기에 있고 Q는 얼마야? Q는 P분의 100 이렇게 되잖아. 이걸 계산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절대값 취하면 1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요런 식의 소비함수나 요런 식의 소비함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 돼요. 이걸 그림으로 확인하면 여기에 Q 여기에 P가 있을 때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의 수요 곡선이 나오는데 얘가 어떤 형태란 말이야? 직각 쌍곡선 형태를 띈단 말이야.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때 여기에 한 점 찍었어. 요거 A점이라고 해볼게. A점에서 요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얼마야? Q. 세로가 P. 자, P 곱하기 Q는 얼마야? 일정한 상수 100. 맞지? 요 점에서는요. 요 점을 B라고 할게. B점에서 요렇게 했어요. 여기는 이 사각형의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P 곱하기
Q. 또 얼마야? 100만원. 또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을 C라고 하면 여기는 이 삼각형의 면적 또 어떻게 구해? P 곱하기 Q. 항상 얼마? 100만원. 이런 형태가 된다 그 말이야. 이 경우에 A점에서의 탄력성 어떻게 구합니까? 곡선의 탄력성은 접선을 그어서 이렇게. 자,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분자 하면 얼마가 나온단 말이야? 1이 나온다 그 얘기야. 그 다음 C점에서는 탄력성 어떻게 구해요?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뭐가 돼? 요게 요게 분자 또 탄력성이 1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어떤 점에서 접선 그어가지고 탄력성 구해보더라도 항상 1이 나오더라.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요 말은 뭡니까? 요 말은 뭐랑 같은 거 하면 항상 그 물건에 대한 지출액이 어떻단 얘기야? 일정하다 그 얘기야. 일정하다. 예. 자, 내 말 들어봐. 어떤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직각 쌍곡선이다 라는 말과 어떤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P 이퀄 Q분의 100이다 또는 P 곱하기 Q 이퀄 100이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말이나 또는 어떤 소비자가 항상 일정한 지출액을 소비한다 라는 말은 다 어떤 말과 동의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는 말과 동의어다 그 말이에요. 내 말 이해가십니까? 자, 시험 문제에 이런 게 있었죠. 철수는 언제나 바나나를 사 먹는데 철수가 바나나를 사 먹는 방법은 언제나 가게로 가서 돈 1,000원을 주면서 아주머니 바나나 1,000원어치 주세요 라고 말한다. 예. 철수는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바나나를 사 먹는다. 철수의 바나나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1이지. 왜? 가격이 얼마로 변했건 간에 항상 1,000원어치만 구입하니까.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58페이지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 교재 제일 하단에 직각 쌍곡선인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이더라. 예, 그 말 기억하시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도 응용하거든요. 철수는 수요 곡선이 P 이퀄 Q분의 265다. 그 다음에 은영이는 P 곱하기 Q 이퀄 660만큼만 소비한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 그럼 철수하고 은영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란 얘기야? 항상 1이란 얘기고 여기 있는 265, 660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저건 그냥 속임수니까 속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다 됐네요. 됐습니다. 페이지를 쭉쭉쭉쭉 넘기시면 그래요. 다 설명드렸고요. 안 한 게 전혀 없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64페이지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65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좀 별표 하나만 치세요. 65페이지 목차 6번. 여러분 여기 봐봐. 지금 보면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말이야. 어떤 경우는 0이고 어떤 경우는 또 1보다 작고 어떤 경우는 1이고 1보다 크고 막 무한대까지 천차만별이야. 도대체 왜 저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 다를까?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이걸 보잔 말이야. 그냥 단순히 암기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게 왜 그런지를 잘 이해하면 말이야. 나중에 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때 굉장히 쉬워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데 이게 바로 대체제 문제야.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존재하는 경우에 또는 대체제가 수가 많은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대체제가 뭐야? 대체제가? 사이다와 콜라. 나는 목이 마를 때 사이다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사이다가 없다 그러면 뭐 콜라 먹어도 된다. 이게 바로 대체제지. 그치? 나는 집에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도 되지만 뭐 버스를 타도 되고 정 없으면 뭐 걸어가도 되고 뭐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이게 다 대체제야. 대체제라는 것은 소비자가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을 소비하더라도 그만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체재가 많은 사람은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은 사람은 특정 제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굳이 그 제품을 소비할 필요가 없고 다른 제품을 대신 소비하면 되니까 콜라하고 사이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콜라도 먹고 사이다도 먹는데 콜라 가격이 굉장히 뛰었어. 그러면 콜라에 대한 소비량은 여기 있네. 콜라의 가격이 굉장히 뛰었어요. 그럼 나는 콜라를 계속 먹어야 돼? 그럴 필요 없지. 콜라? 콜라? 너 콜라? 나 뭐 팡기 뭐 콜라 가격 올랐냐? 안 먹겠단 말이야. 너 그냥 혼자 많이 올려라. 나는 사이다 먹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지. 결국 뭡니까? 대체재가 많은 사람은 시장 가격 변화에 당당합니다. 시장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결국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는 선택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니까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보다 존재하는 경우에 수가 적은 것보다 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례적으로 증가할까 반대로 내려올까?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나 수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쩌면 대체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생각해봐. 우리가 왜 회사에서 야근시키고 주말에도 일시키고 하는데 찍소리 못하고 회사를 막 열심히 다녀야 돼? 대체재가 없으니까 그렇지. 대체재가. 다른 대체재가 있으면 뭐야? 좀 심하고 혼자 많이 해. 난 이 회사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좁은 사람은 한 친구에게 굉장히 의지할 수밖에 없지. 그 친구가 좀 무례하게 하더라도 그 친구 말고 다른 대체재, 다른 친구가 없으면 그 친구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대체재가 많은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시장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군대 간 남자친구는 바깥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잘하죠. 왜 그래? 대체재가 없어. 그 대체재가 하나도 없지. 반면에 밖에 있는 여자친구는 굉장히 남자친구한테 당당하죠. 너 또 휴가 나왔냐? 아이고 그만 좀 나와라. 뭐 이렇게 이번에는 밥 먹고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사방이 다 대체재잖아. 대체재.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은 사람은 시장에 당당하고 큰 소리 칠 수 있고요. 대체재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우울심의 폭이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재를 많이 만들수록 어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 거지.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멀쩡하게 잘 사귀고 있던 연인들 사이에서 갑자기 자기 연인이 자기한테 좀 심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에는 혹시 대체재가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럴 때 나도 다른 대체재가 많으면 어때?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데 대체재가 없으면 비참한 거지.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다양한 대체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내 수업은 대체재가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잘못했어요. 두 번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비 지출에서의 비중. 이건 뭐 쉽죠. 어떤 사람이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빵에다가 95만 원을 소비하고 라면에다가 5만 원을 소비하더라. 이때 빵 가격이 10% 오르고 라면 가격이 똑같이 10% 올랐어요. 빵 가격이 10% 오르면 추가적인 부담이 얼마야? 9만 5천 원. 근데 라면 가격이 10% 오르면 추가 부담은 5천 원. 나는 어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어? 이게 훨씬 더 나한테 심각한 문제겠죠. 그치? 그러니까 어때?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면 가격 변동에 사람들이 크게 민감하게 호들갑을 떨지 않는 이유가 바로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재화의 분류 범위인데 여러분 이런 거 어때? 자동차라는 분류하고 소형차라는 분류를 한번 비교해봐. 소형차라고 해서 T코라고 더 좁게 한정해볼까? T코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이 T코를 탈까 안 탈까를 고민할 때 어때? T코에서 이탈하는 비중이 커지겠지. 그런데 자동차라고 큰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자동차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가 다 있는데 자동차 전체 속에서 T코라는 소형차의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사람들이 소형차 안 타고 중형차나 대형차 타겠지.
그렇지만 자동차 전체의 소비량은 별로 변함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분류했을 때 하고 좁게 분류했을 때 어디가 더 탄력성이 높을까? 이쪽이 탄력성이 좀 낮고 이쪽이 탄력성이 더 클 것이야. 결국 분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더 크게 나타나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 재화의 성격. 필수재. 그 다음에 사치재. 자, 여러분, 필수재, 쌀, 물, 뭐 이런 거, 기름 이런 거 어때요? 그 당장 없으면 하루라도 힘들잖아.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량을 크게 변화시키기가 좀 곤란해. 그치? 하지만 사치재의 경우에는, 사치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치를 위한 것이니까 지금 당장 없더라도 크게 생활 자체가 곤란하진 않아.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이 매우 큰 폭으로 변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 오히려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여기에 별로 둔감한 사람이 있지.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 필수재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작고요. 사치재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요. 예, 이거 함정에 잘 빠져.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탄력성은 낮아져. 왜? 필수재에 가까워지니까. 그렇지. 다섯 번째, 재화의 용도. 그럼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기간의 장단. 마지막으로. 기간의 장단. 고려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는 짧으면 짧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 이건 예의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학에서 고려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짧으면 탄력성이 작아져. 왜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부산 현지 공장에서 지금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 당장 내려오세요.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근데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을 못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비행기는 이미 예약이 끝났어. 알아보니까 KTX도 예약이 끝났고요. 유일한 방법은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부터 고속터미널에 버스 요금이 2배로 올랐어. 내가 그 버스를 안 탈 수 있나? 방법이 없지. 그냥 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면 탄력성이 낮아. 그런데 전화가 왔지. 3개월 후에 회의가 있으니까 사장님 꼭 내려오세요. 전화가 왔어요. 3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있으니까 난 아주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겠지. 비행기 예약해도 되고 KTX 예약해도 되고 뭐 그래도 되죠. 심지어는 뭐야, 운전면허 학원을 끊어서 면허를 따서 차를 산 다음에 연습을 해서 3개월 후에 끌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 기간이 길면 선택 가능성이 많잖아. 즉 대체재가 많아지는 거야. 그때 만약에 버스 요금이 2배로 올랐다. 뭐 안 타죠. 타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기간이 짧으면 탄력성은 작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합시다. 가능하시겠죠? 됐습니다. 밑에 65페이지까지 지금 봤고요. 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나와 있는데 이미 다 했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계산하는 공식, 그 다음에 부호에 따른 재화의 종류. 기억하죠? 자,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이면 어떤 재화야? 정상재. 마이너스면 열등재. 꼭 기억하세요. 페이지 넘기고 66페이지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아까 했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재, 0보다 작으면 보완재, 그 다음에 0이면 독립재. 그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좀 쉬었다 할까요?